안녕하십니까? 상속 증여 이후 터지는 세무 리스크 관리 전략에 관하여 오늘 웨비나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린의 설미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부제는 사전 계획을 통한 세무 리스크 최소화 및 자산 이전 설계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화면입니다. 추후에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강의에서 다룰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녀 지원과 증여세 이슈에 관하여 자금 출처 조사와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증여 및 부담부 증여에 관하여 부채 사후 관리와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체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 정부 부가 세목, 그 다음에 시가평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상속세 주요 리스크 및 공제, 추정 상속재산, 세대 생략 할증,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제도에 관하여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자산 이전에 관한 유언의 중요성과 유언 대용 식탁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입 및 이동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 하나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하며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재계산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과세표준 구간과 그에 따른 세율도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생전 증여가 다 이루어졌으면 상속세는 소멸하는 거 아니냐 잘못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상속과 증여가 많은 분들에게는 먼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산 가치의 상승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 이전의 문제는 생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라고 했을 때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돈을 보내주면 증여인가?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인가? 등의 질문이 그러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질문을 비롯하여 상속 및 증여 전후 전반적인 세무 유의사항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녀 지원과 증여세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한 부양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했을 때도 세금이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 좀비 속간 금전 소비 대차로 금전을 빌려준 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직계 좀비 속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에 관한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금전 소비 대차가 맞는지를 인정한다 할 것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인정의 3대 조건에 대해서 화면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소비 대차가 맞고 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이 상환되는 거가 명확히 보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두에 따라서 소비 대차 계약이 맺어졌다 했을 때 그에 관한 이자가 얼마인지 만기는 언제인지에 관하여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작성됐다면 공증까지 받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실제 이자 및 원금 지급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 이게 금전소비대차라고 바로 보질 않습니다. 실제로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야 과세관청은 믿어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은 자녀가 원리금을 상환할 실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이제 자금 추적 조사와 연관되는 고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전 소비 대차에 관한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금전 소비 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내역을 국세청은 매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상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약정대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초부터 증여였던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차용증, 이자 지급, 근로소득 등의 자금 출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무리하게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대납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 시 증여재산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염두에 두고 증여를 진행하시지만 막상 증여세액을 수증자 대신 증여자가 납부할 경우 증여세 대납액 역시 증여재산에 가산되어야 된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쇄적인 증여세 발생으로 인하여 생각보다 세액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는 증여세액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재원 마련을 미리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증여재산이 현금이라면 증여받은 현금 범위 내에서 수증자가 당연히 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 현금화가 당장 곤란한 재산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 여력이 없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차 증여로서 증여재산에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증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써버려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증여자까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증여세 이슈는 수증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증여 및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할 때 구체적인 계획하에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활용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실제 요즘 세뱃돈으로 주식을 달라고 하는 손자녀가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전 증여가 10년마다 공제 금액이 새로이 설정되고 자산 가격이 우상할 경우에 증여를 통한 투자 시 추후에 한꺼번에 증여하거나 상속될 때의 세금보다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또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구입 시 확실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제 자산가들은 이미 10년 공제 주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고 증여자 자신의 채무이어야 하며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특이한 점이 증여라는 무상취득분에 해당되는 것과 부채라는 유상취득분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세무사도 경력이 많이 없을 경우 이 유상취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세 신고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부담부 증여가 전체 채무 없이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증여 재산 자체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증여자가 생각했던 재산 가액보다 금융기관 감정가액이 높은 가액으로 시가 인정액으로 작용하여 과표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채를 갚는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를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수증받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 또 다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대신 갚아졌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했다거나 매달 이자를 일정액씩 지급하기로 했으면 부담부 증여 후 증여 및 양도소득세 납부만으로 세금 이슈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환 능력이나 상환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증명원, 자금 출처 명세서 등이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이 증여로 보일 때는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실무 및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왜 상속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지난 10년간에 걸쳐 보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2025년 12월 기준 1년 전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액이 13.49%나 상승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조적으로 이제 로또 1등이 돼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의 급상승에 따라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증여세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유증, 사행 증여를 포함한 상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자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아니라 수증자가 받은 재산 각각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PPT 화면에서 보듯이 상속세는 증여세와 비교했을 때 전체 파이가 기준이므로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보통 상속 개시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에게까지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PPT 유산 총액에 대해서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사전 증여가 있을 때에 비해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이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자산 분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 부과 세목입니다. 정부 부과 세목이란 뭐냐? 신고만으로 세액의 확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세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여
의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소신고한 세액에 따라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과세 과정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체계에 관하여 세율 및 누진공제, 시가평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에서 보듯이 이거는 지금 제목에는 상속세 과세 기준표라고 나와 있지만 증여세도 동일합니다. 최저 10%에서 최고 세율 5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15억이었고 상속공제가 10억이 적용되면 남는 5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20%. 그러면 1억인데요. 거기에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서 실제로 납부세액은 9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특히 OECD 평균 상속세율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고 상속세 전반의 체계를 다시 설계하자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가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평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를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점에 시가를 평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등이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꼬마빌딩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 주식 평가의 타당성 등이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에 따른 재산가액 과다 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금 1심에서 나온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고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증여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10에서 많게는 40%까지의 추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시에는 연간 약 8.0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속세 주요 리스크 및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추정 상속재산이라 피상환 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 또는 2년 내에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했을 때 그 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까지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 추정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금액들이 혹시 상속인의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쓰인 내역이 확인이 될 경우 이를 적극 소명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생활비를 초과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상속세에서는 사전 증여재산 합산 과세가 이루어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0년 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돈이 있거나 5년 내에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됩니다. 다만 이때 합산 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합산되고 상속 시 가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 절감에 유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이 합산해서 상속재산이 카운트가 되지만 실제 증여한 분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액에서 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생략 할증과 공제제도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특히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 세대 생략 할증 과세액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면 해당 세액의 30% 또는 40%까지 할증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간혹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늘게 되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상속공제제도 활용입니다. 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일괄적으로는 5억 정도가 공제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세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상속증여 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에 채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입증 부담이 좀 덜한데 사인 간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에 왜 발생했는지를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증 부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까지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마다 새로이 공제 한도가 생긴다는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 이건 남편이 부인한테 할 때와 부인이 남편한테 할 때 각각 6억씩 공제되게 됩니다. 직계 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고요. 직계 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또한 증여자별, 수증자별 기준으로 그룹별로 한도가 적용됨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의 직계 존속 그룹에 묶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미 공제 한도가 채워졌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2024년에 새로이 신설된 증여 공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의 아래쪽에 나온 건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전후 각 2년 또는 혼인 또는 입양 후 2년 내에 증여 시 1억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평생 한도로서 유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합계해서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가 좋은 점은 증여를 받은 자금에 대해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혼집에 전세금을 내든 주택 취득 자금으로 쓰든 자금 활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아까 직계 좀비 속한 금전 소비대차가 여러 요건을 만족해서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채무 면제 이익은 이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공제를 먼저 받는 것이 금전 소비대차를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혼인 전 약혼 단계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는데 이후에 약혼이 파혼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을 반환하시면 이 공제의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 내용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증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민법상의 증여보다 증여로 보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따라서 수중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수중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일단 세법상으로 증여라고 보게 되고요. 당초의 증여 등기가 취득 원인 무효로서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증여가 취득 원인 무효라는 점, 그리고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는 증여세를 반환받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즉, 당사자 의사합치가 없어 당사자끼리 증여를 무효로 하여 이미 과세관청에 낸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과세관청은 무조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금전 증여의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뿐만 아니라 반환 시에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법은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초의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다시 3개월 내, 즉 3개월 이내의 반환 시에는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반환 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증여가 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생각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할 때에도 그 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빨리 해서 등기 등록까지도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이미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결정이 난 경우라면 반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판단은 민법상 증여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증여에서 수승자에게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를 조건으로 부기한 채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초의 증여가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낸 증여세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PPT의 위에 화면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 중견 기업이 세금 때문에 가업을 매각하거나 해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최대 600억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로서 비상장의 경우 40%, 상장의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상태여야 하고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업에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 후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조건도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업 상속 후 5년간 정상 승계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그리고 또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요건도 미충족할 시에는 공제된 상속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흔히 가업상속 공제와 같이 거론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자라고 이해하면 편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신규 고용 시에는 창업자금 100억 원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까 봤듯이 10%는 상속증여세율에서 가장 저율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창업은 증여 후 2년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이 제외됩니다. 이 역시 가업 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창업 후 4년 내에 창업 자금을 사용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 운영했는지에 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업 상속 공제가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라면 창업 자금 특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됩니다. 가업 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사후 관리 요건을 확인하고 추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흔히 자산가들은 보통 3단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가업이 성장 초기 단계이면 가업의 성장 초기 단계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증여를 하고 가업 성장 이후에 남은 지분은 상속화돼 가업 상속공제를 받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점별로 구체적 계획에 따라 증여 및 상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업 가치 상승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는 게 기업 승계 시 절세 혜택까지 보게 되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및 유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사망 후 재산 분배를 정하는 방법으로서 엄격한 형식을 갖춰 이루어져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유언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엄격한 형식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유언은 대표적으로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녹음 유언이 있으며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공정증서 유언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생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 후 재산 이전 구조를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후 재산이 자동적으로 이전하는 구조로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하며 상속세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과세 타이밍, 방식, 리스크를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언 없이도 사망과 동시에 자산이 이전되어 검인이 필요한 유언보다 집행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유언은 무효, 위조 등에 관한 다툼이 빈번함에 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은 그러한 위험도 덜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탁계약에서 30세 이후 또는 배우자 생존 시일 같은 조건부 또는 단계별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가 가능하고요. 치매 등 의사 능력이 상실될 때를 대비해서 멀쩡한 정신일 때 유언 대용 신탁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자산 규모가 커질 때 유연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웹이나 강의를 통해 종합적 자산 이전의 설계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증여는 단순 절세를 넘어선 종합적인 자산 이전의 설계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률과 세무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웨비나 강의는 마치고 웨비나 강의 전에 저희 사무실로 질문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한번 그 질문과 답변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뭐였냐면요.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남편분과 같이 공동 소유하시면서 이후 지방에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여 2025년 입주 후 살고 계신 상태에서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를 증여 또는 매도할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 주신 분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시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겠죠.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1주택을 매각할 때의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으로 돼서 취득가액이 높아짐으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만약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라면 1세대 1주택 혜택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자녀에게 지워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납부 계획을 따로 세우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자녀가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높여지는 거가 취소되고 오히려 당초에 부모가 취득하신 기존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기 매각을 전제로 한다면 증여가 오히려 절세가 아닌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매각을 할 때 양도가액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가로 할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자인 부모 역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가액이 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나 유사매매 사례가액 없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세무조사에서도 문제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추가로 들어온 게 있어서 그에 대해 답변하고자 추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주기가 10년인데 부모자 집값 10년마다 1천에서 2천, 그 외 친척들로부터 1천만 원이던데 기타 친족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조부모는 포함 안 되고 삼촌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상속 시 자녀 공제에 대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통과가 된 건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세 기타 친족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이 공제되는 기타 친족에 대해서 그룹별로 묶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 대상인데요. 이때 기타 친족 공제 범위가 작년을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변경 이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었다가 2025년 3월 14일 증여일 이후부터는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기타 친족 공제는 10년 기준으로 1천만 원 공제 한도로 적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되므로 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 포함되고요. 배우자의 부모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에도 이 기타 친족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로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별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친족 여부는 민법을 기본으로 기준하여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거래 구조에 따라 증여 추정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 시 자녀 공제 확대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 확정된 법 개정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 방향 자체가 상속세 부담 완화로 가고 있고 또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속 증여는 공제 금액보다 언제 어떤 구조로 이전하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제 금액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 외에 재산의 가액 등 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및 답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무법인 이내 설미연 변호사였고, 제 이메일과 연락처가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